자, 안녕하세요. 저 국가직 시험을 이제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지금 딱 하루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이 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딱 받아보고 우리 수험생들이 만점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뭐 역시나 또 몇 분이 또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동안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기본 심화 올 이론이라든가 기출 문제 또는 이제 요약 강의 정도까지만이라도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죠.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점자도 아마 또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해봤지만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실강생 한 분이 만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좀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험 보고 나서 조금 긴장이 좀 풀리시기도 했겠지만은 지금 문제를 딱 보게 되면 그동안 제가 강의실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됐죠.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거나 또는 우리 교재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교육법령 그 특강을 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학교폭력이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게 나왔고, 학운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학운이가 또 덜렁 나왔죠.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득점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일단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항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존. 항존이라는 그냥 뜻 자체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쭉 읽어봐도 답이 그냥 딱 눈에 보이네 이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항존. 항존주의 교육 철학. 항존. 지식의 어떤 항상 존재하는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아동 존중의 원리를 채택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혹시 뭐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아동 존중의 원리를 채택하죠. 당연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 개조를 중시한다. 이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건주의 교육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저희가 교육 철학 공부할 때 그 20세기 후반부 뭐 어찌 보면 미국의 4대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줄창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자, 3번이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 영원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을 찾을 수가 있겠죠.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거는 실용주의 쪽하고 좀 거리가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번 문제는 틀리신 분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있는데 사실상 문제 수준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 글자 항존이라는 글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비고츠키 제가 그 교육심리학에서 출제 영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 용어는 뭐 관계없습니다. 사회자가 들어가고 문화자가 들어가면 인지 발달을 이야기할 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인지가 발달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고츠키 사회문화 이론에 근거할 때 가에 들어갈 말이 뭐냐 여러분. 자, 밑에 보시면 집단 무의식, 근접 발달, 학습된 무기력, 잠재적인 발달 영역. 혹시 뭐 들어본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신분석학이라고.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프로이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연구했던 뭐 융이라든가 아들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융이 연구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썼답니다. 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근접하면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자, 근접하면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고츠키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당연하죠.
3번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학습된 무기력. 자, 무기력이라는 게 뭔가 할 만한 동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무기력이죠. 근데 이게 학습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자꾸 실패를 경험해 본 거야.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가 학습이 된 거야. 학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과제가 나와도 그냥 심이 생기질 않아. 동기가 생기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잘 몰라도, 잘 못해도, 자기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있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교육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잠재적인 발달 영역이다. 이거는 누군가가 도와주면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할 때 잠재적 발달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봐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뭐야? 이게 바로 잠재되어 있는 나의 발달 영역이야. 이게. 내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 발달이 안 돼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잠재적인 발달 영역이고,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대. 이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 영역까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굉장히 실제적이잖아. 그래서 실제적인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 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있어. 여기 아직까지 높아 있는 수준, 여기야. 내가 아직 가지 못한 수준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 수준,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영역, 이게 바로 근접 발달이라는 거지. 비고츠키가 얘기한 게 별거 아니에요. 근접 발달이라는 거는 학습자가 열심히 혼자서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80점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거기까지 왔는데 나는 90점, 100점을 맞고 싶어. 그럼 90점, 100점을 맞으려면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돼. 선생님이 도와주던 아니면 친구가 도와주던. 그렇게 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도와주고 나서 이 발판을 통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잠재적인 영역까지 갈 수 있다. 바로 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고, 요거를 내가 밟고 넘어가야 돼. 이거를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출제 숱하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스캐폴딩이었는데, 그 스캐폴딩에 놓여 있는 영역이 근접 발달이라는 거지. 근접 발달. 자,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 요 2번 문제는 10명의 수험생이 있다면 9명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 아니면 10명까지도. 왜냐면 이거는 그동안 제가 비고츠키 교육심리학 얘기할 때 이분은 여러분들 그 피아제하고 쌍벽을 이루는 인지 발달의 아주 대가 중에 대가고 37세에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어떤 그 인지 발달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또래라든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스캐폴딩도 얘기하고, 바로 그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근접하면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10분 정도가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3번으로 갑시다. 자, 교육행정학 문제죠. 교육행정학에 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도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분산이라는 건 뭐야? 나눈다는 거야. 그렇죠? 나눈다는 거야. 나눈다는 뜻이고, 상황이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 지도성을 발휘하면 좋다라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거래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뭘 줘. 그거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얘기고, 변혁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부분 거래였기 때문에 아니다. 거래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상황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게 바로 변혁적 지도성.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2002년 월드컵 히딩크 얘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읽다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요 문제도 8명 정도, 10명 중에 8명은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지도성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인 요런 생각을 부정한다고 돼 있어요. 중앙 집권이라는 게 하나로 모은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같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내가 힘을 다 틀어쥐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따라라. 이런 게 바로 소위 말해서 중앙집권적 사고인데 이거를 부정한대. 그러면 뭐야?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거? 중앙으로 모이는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눠준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나눠줘야 돼. 시작하면 누가 봐도 여기서 쫙 봐도 분산밖에 없잖아요. 가장 가깝죠. 학교 구성은 모두가 공동의 지도성을 실현, 공동의 지도성. 공동의 지도성이라는 건 교장 선생님 말만 따를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위원회가 모집이 되죠. 그럼 그 위원회에서 지도성을 실행하면서 학교 조직의 효과성, 이걸 극대화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학교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작은 학교에 가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교장 선생님 혼자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회예요. 교육청에 가셔도 교육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은 어때요? 한 사람의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산돼 있어. 권한이 분산돼 있거든요. 이거를 분산적인 지도성이라고 하는 거야. 학교 조직이 크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죠. 이거를 적극 활용하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지도성을 분산적이다라고 합니다. 분산, 나누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대부분 위원회가 있죠. 권한을 나누는 거야. 교육청도 그렇고. 앞으로는 계속 이게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분산적 지도성이. 상황적 지도성이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최근에 여기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이 상황적 지도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거래보다는 변혁적 지도성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분산적 지도성보다는 상황적 지도성이 더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황적 지도성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체크를 먼저 해두세요. 다음에 혹시라도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2번이 확률이 크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중앙 집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분산적 지도성으로 찾아가는 게 맞다. 여기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조금 여러분 틀리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번 문제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4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코메니우스 드디어 이제 그 서양 교육사에서 제가 꼭 이름을 외워야 되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코메니우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메니우스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루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페스탈로치 이렇게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17세기 코메니우스, 18세기 루소, 19세기 페스탈로치 이렇게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가장 처음에 나오는 17세기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죠. 체코의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17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학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감각적 실학주의자이기도 하고 코메니우스가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서양 교육사에서 암기를 요하는 사람이다 했더니 서양 교육사 문제로 덜렁 나왔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강의 시간이라든가 그 교재에서 이야기했던 암기를 해야 된다는 사람은 다 등장을 했어요.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로 이어지는 사람들 꼭 암기하라고 했더니 코메니우스가 등장을 하고 또 다른 문제에 페스탈로치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러니까 어때요? 제가 요번에 뭐 잘난 척 하는 건 아닌데 20문제 거의 다 강의 시간에 얘기해서 다 적중이 됐죠. 더군다나 교육법령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그 2개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했죠. 단 한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자, 이 코메니우스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건 잘 몰라도 돼요. 자,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옳지 않은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는 들어봤을 거야. 그림을 넣은 교재 세계 도회라.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넣은 교재. 이 사람은 실학주의자라고 했죠. 실학주의자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직관, 직접 봐야 돼. 그렇게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직접 보는 거니까 철저하게 가르쳐야지 되는 거지. 대충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란 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림 같은 거를 제작을 했어요. 세계 최초래요. 문자 위주에서 언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엔 주로 문자를 갖고 공부했는데 그림책 갖고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코메니우스예요. 17세기예요. 17세기.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인데 이때서부터 이미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동굴의 비유 밑줄 짰거나 봐요. 동굴의 비유를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잖아요. 고대 우리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 바로 동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야, 인간은 태어날 때 저 동굴에 앉아서 뒤에 불빛에 그 비춰진 모습만을 보고 산단 말이야. 실제를 몰라. 그래서 그 실제가 이데아래야, 이데아. 관념론의 세계에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로 가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육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의 어떤 이야기만 금방 알아도 아, 이건 플라톤이네. 코메니우스 아니네.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동굴의 우화라는 게 있어요. 동굴의 우화를 통해서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프랜시스 베이컨 얘기한 적 있죠. 아는 것이 심이다.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 바로 그 사람은 동굴의 우화를 통해서 그 어떤 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들만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 인식 이런 거를 이야기했던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한 적, 귀납적 그 인식론의 대가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동굴에 여기는 비유를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건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얘기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어찌됐건 옳지 않은 거는 금방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이거는 봐. 어린이 무릎 학교,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 무릎에서 공부한대. 그러니까 가정교육이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가정교육을 받고 조금 지나가지고 초등학교에 가면 모국어. 우리 주로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도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 공부하잖아요. 국어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굉장히 또 나름 그 힘이 있었던 그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는 뭐 중학교 때 좀 하고 대학으로 가면 아카데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교 제도를 제안했던 사람이 코메니우스가 맞아요. 깊게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 이거는 그냥 쭉 봐도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교재는 있습니다. 교재는 있는데 교재를 꼼꼼하게 보지 못했어도 동굴하면은 이거 플라톤 아니면은 프랜시스 베이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잘 몰랐어도 아마도 한 7, 80%의 수험생들은 요거 3번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5번이죠. 자, 5번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하나만 칩시다. 여기 출발점 행동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면은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출발점 행동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면은 아, 왜 출발점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 출발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나요 혹시?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 있었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수업에 대해서 모형을 얘기할 때 출발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출발점 행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학습자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 그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출발점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발점 행동은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출발점 행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 글레이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육공학에 보면 어슈어 모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어슈어 모형이라고 있어. 거기에 그 ASSURE 앞자를 딴 어슈어 모형이 있는데 그때 제일 앞에 있는 A가 분석하는 거죠. 어널리시스 또는 애널라이저 분석하는 거. 누구를 분석하는 거죠? 학습자 분석이야. 학습자 분석이 출발점 행동이죠. 뭐든지 학습자 분석부터 해야 돼.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알아야 거기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강 후기를 좀 올려주면서 제 수준에 맞춰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여기 나오시기가 힘드시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랑 소통을 하면서 저에게 좀 속도 조절을 좀 요청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시잖아. 여기 나오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분이 이해했구나 못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가능은 해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출발점 행동이에요. 이때 하는 게 뭐죠? 학습자 분석이거든. 그럼 여기서 학습자 분석에 관련된 내용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학습자 분석이 아닌 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보면은 매체를 선정한다는 건 실렉트 한다는 거잖아. 어시어 모형에서 A, S, S, UR에서 S가 select라는 게 있잖아. 선정한다는 거 있죠. 내용이라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거 선정한다는 거 있죠. 이때는 학습자 분석 그 이후에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세요. 2번에. 이걸로 뭐 치면 또 지워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학습자 나오죠. 학습자 2번. 3번에도 학습자 나오죠. 여기 4번에도 학습자 나오잖아. 그럼 문제는 뭐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번 교육학 문제는 맘만 먹으면 대부분 다 만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자, 학습자만 분석하면 되는 거죠. 출발점 행동. 자, 그럼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매체를 선정하고 절차를 확인하고 이거는 어시어 모형에서도 학습자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학습자. 그렇죠. 학습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뭘 통해서 출발점 행동. 출발할 때의 수험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출발점 행동이죠.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5번도 괜찮았죠? 이 정도 문제라면 아마도 대부분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아마도 맞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콜보그. 교육심리학에서 여러분들 인지발달에 대해서는 피아제하고 비고츠키가 제일 중요하다. 그 두 사람이 시험 문제 계속 나오겠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교육학의 기본은 뭐야?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죠.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콜보그 이론이다. 물론 여러분들 피아제도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콜보그가 얘기하는 도덕성 발달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죠. 이번에 옳은 것을이라고 했어. 옳은 것은. 자, 여기 일본에 보면 아동 초기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라고 되죠. 아동 초기라는 게 몇 살 정도 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콜보그는요. 적어도 이제 6살부터 이제 10살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해서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동 초기에 초점을 둔 이론이 여기서부터 일단은 틀리기 시작을 했어 일단은. 그런데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 뒤쪽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동화 조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여러분들? 피아제 이론에서 맨날 나왔던 얘기야, 이 동화 조절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콜보그 이론은 아니야,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은 금방 지울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 보면 전인습이라는 게 있고 인습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후인습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후인습, 예를 들어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거는 말 그대로 내면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게 몸에 밴 아이가 있고 아직은 이제 배고 있는 중이 있고 배고 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전인습이라는 건 아직 내면화가 안 된 거야. 도덕성이 아직 내면화가 안 됐다는 거는 누군가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럴 테니까. 이런 단계의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전인습 수준에서는 도덕성 발달의 시작은 뭐야?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되지. 너 그거 버리면 안 돼. 그럼 안 버린단 말이야. 이건 아직은 본인 스스로가 아직은 내면화가 안 됐다는 거.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번은 금방 찾을 수 있던 겁니다. 이렇게는. 자, 4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인습이라는 거는 지금 내면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야.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인습 수준에서의 도덕성은 정의. 야, 무슨 초등학생들이 지금 아직도 내가 도덕성이 안 됐는데 정의롭고 평화롭고 생명 이런 보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거는요. 이미 이 사람은 몸에 밴 거야. 몸에 뱉다는 거는 이거는 뭐야? 인습된 그 이후야. 그래서 이거를 후인습이라고 그래. 후인습.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서는 이미 도덕성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 법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이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뭐야? 이미 내면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후야 후 이미 인습이 끝났다는 거야 이미.
그래서 이거는 후인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인습 수준이 아니죠, 이것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는 자아가 판단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슈퍼에고가 아니죠. 슈퍼에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야.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양심의 어떤 세계가 초자하죠. 여러분들 정신분석학에서 성격 얘기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2번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 콜버그를 제대로 공부 안 했던 분들. 근데 제가 콜버그 얘기하면서 이 사람 비판 많이 받는다는 얘기까지 했어. 이 사람이랑 같이 연구했던 길리건이라는 여자 학자가 야, 이건 잘못됐어. 남자아이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콜버그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틀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싶어. 3인습이죠. 전인습, 인습, 후인습. 그 다음에 인습 단계별로 2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6단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놓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아마도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직전에 특강으로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이죠. 제가 정확하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학교 내외라고 했죠. 오죽했으면 이런 설명도 했어. 밖에서 노래방에서 애들이 투닥투닥 싸우면 그거 학교폭력입니까? 아닙니까? 했어. 그것도 학교폭력이라고 했지. 내외.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발생한 학생들 간의 상해, 폭행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 그때 뭐 10몇 가지 얘기했었잖아. 보면 이런 거 전부 다 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옳은 설명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폭력법이 바뀌면서 너무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좀 경미한 것들 있죠. 경미한 사건들 이런 것들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학교장으로 자체 결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4가지. 근데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굳이 안 열어도 되잖아, 위원회를. 이거 뭐라고 돼 있어? 근데 느닷없이 피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돼 있어. 야, 내가 누굴 때렸는데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위원회를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거 누가 읽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돼야 되지. 내가 누굴 때려놓고, 위원회 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안 여는 게 어딨어.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읽다 보면, 뭐야, 가해 학생이 때려놓고 자기가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3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해서 교직원,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학년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 2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별이라고 했죠.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학년이 아니라 1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별로 1회라고 했었죠. 그 얘기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자, 4번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뭐 전문가에 의해서 심리 상담, 조언도 있고 일시적으로 보호도 시켜줘야 되지, 치료, 그다음에 요양도 해야 되고 학급도 교체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학급 교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해 학생입니까? 피해 학생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였죠.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특강만 들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물론 특강이 아니어도 어찌 보면 그 기출 문제들만,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집에 학교 폭력 문제가 한 7, 8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자치위원회 이거 바뀐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거나 특강만 제대로 봤어도 이 문제는 그냥 거저 가져갈 수 있는 문제였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도 그냥 동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 있잖아요.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다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요거 있잖아요. 2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건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거 아시죠? 뭐 2주 이상의 뭐 진단서라든가 뭐 지속성이라든가 뭐 등등 있었잖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4가지 요건이 있었죠. 요거는 별도로 봐주세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자, 7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죠. 자, 8번 문제 갑시다.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이 가상현실은 사실은 그냥 제가 볼 때 요 문제는 조금 약간 상식적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상현실, VR,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왜 요즘 영화 보면은 이렇게 왜 이게 앞에다가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있잖아. 헤드셋이라고 하나? 이거 쓰면은 뭐 재밌잖아. 막 요즘 게임도 있고. 그게 가상현실이거든. 이거 기술을 교육에다 활용을 하려고 그래. 그랬을 경우에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읽어만 봅시다.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보면 1번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 자료를 탐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상현실을 보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쭉 자기가 여행하는 거야. 이렇게 비행기 타고 뭐 이런 걸 또 할 수 있고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사물, 장소, 역사 속 사건 등을 재현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게 눈을 딱 보면 갑자기 조선시대 16세기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내가 갑자기 신하가 된 느낌이야. 그러면서 그 신하가 돼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죠. 누구나 이거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3번에 보면 투사 매체라고 하는, 투사라는 거는 빛을 쏘게 되면 그게 화상으로 보여지는 걸 투사 매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실물 화상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고 있는 요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 스탠드 이렇게 불빛 쏘는 거. 그걸로 이렇게 쏴. 그거 이렇게 쏘게 되면은 여기는 내가 보는 요 화면이 여기 뜨는 거야. 그게 실물 화상기.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실물 화상기를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8, 90년대 많이 썼지. 지금 누가 쓰냐고. 실물 화상기 안 써, 거의. 그리고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데 보면 웹캠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실물 화상기가 되고 심지어는 요즘에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컴퓨터 연결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대로 뜨잖아. 그게 실물 화상기야. 근데 그 실물 화상기 OHP라는 거 오버헤드 프로젝트 똑같은 거예요. 슬라이드 있잖아. 슬라이드. 종이 한 장 끼면은 그게 뭐 저기 플라스틱 같은 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OHP라고 하거든. 제 교재에는 일부러 이렇게 해놨다. 이 OHP를 옆에다가 땡땡땡땡 해놓고 OHP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OHP 쓰는 데가 지금 제가 다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지금. 그랬더니 답은 이거더라고. 이거를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하는 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웃기네. 아니, 이런 거는 지금 누가 쓴다고 이런 거를 지금 한 20, 30년 전에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저는 교재에다가 꿋꿋하게 써놨거든. 이 OHP 밑에다가 땡땡땡 써놓고 그렇게 여러분들 교재 찾아보시면 OHP 설명을 밑에 따로 해놨어요. 근데 참 웃기지. 이걸 가지고 낸다는 게. 그거는 어찌됐건 누가 봐도 아닌데. 학습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흥미, 몰입감을 높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탁 여기다 쓴 다음에 요즘 영화에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8번 문제는 가상현실, 그래. 이거는 아마도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교육공학의 매체 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매체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맞췄을 것 같아요. 보면 요 8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이 또 등장했네.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블룸 등장 안 할 줄 알았더니만 블룸이 여기서 지금 시안할 정도로 2번이나 여기는 완전히 그 자기가 주연급으로 등장을 했고 조금 있으면은 캐롤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 캐롤이랑 가장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또 등장을 하더라고. 너무 전통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교육 목표 분리 보면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교육 목표를 분류했잖아요. 6가지 분류했죠? 다 기억나시나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6가지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교육 목표 분류학이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 2023년에 또 나왔어. 국가직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제가 얘기했어요. 6가지의 그 인지적인 영역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이 시안할 정도로 여러분 봐봐. 예를 들어서 지식 뭐 굳이 다 써야 되나?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본 거 있잖아. 국가직 시험 문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아요. 그냥 단순 암기.
조금 이해를 요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 몇 개는 있어. 그런데 적용까지 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해결이 거의 대부분 돼. 적용까지 가는 게 아마 한 문제나 있을까? 찾아보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석, 종합, 평가 이 정도의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6가지의 인지적인 영역의 목표를 분류를 했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분류가 어떤 거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복잡한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의 행동으로 구조를 파악하는데 구조를 파악하려면 여러분들 그 있잖아. 장난감도 그 안에 구조가 어떤지 알려면 분해를 해봐야 돼. 나눠야 되거든. 여기 분자 들어가는 게 뭐 있어? 얘밖에 없잖아. 밑에 얘밖에 없다니까. 그 구성의 요소나 관계 확인을 포함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 물건이 알고 싶으면 그 물건을 쪼개고 나눠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분석이라는 게 분자라는 게 나누다는 뜻이야. 나누고 석자가 뭐냐 쪼갠다는 거야. 나누고 쪼개보는 거야. 여러분들 장난감을 사서 나누고 쪼개봐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뭔 줄 알지? 그걸 하는 거야. 이 범주에 속하는 목표 진술의 예로는 사실과 추론을 구분하기,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기. 원인이 뭐지? 야, 장난감이 갑자기 안 나와. 그 원인이 뭐지? 뜯어봐야 알지. 뜯어봐야 하는 거야. 분석해봐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아마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적용이라고 나오지. 여기 세 번째 해당하는 적용. 적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걸 적용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 평가라고 있잖아. 평가. 여러분들이 평가까지 하려면은 가치 판단력까지 할 수 있으면 평가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종합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능력을 종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 구조를 파악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분석력이야. 여러분들이 분석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식이의 적용 여기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분석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은 아마 문제를 하나도 안 틀렸을 거란 말이야. 지금 100점 맞았다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분석력이 좋으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석이라는 게 뭐죠? 나누고 쪼개는 거야. 나누고 쪼개다 보면 그 안에 구조를 알 수 있다니까. 그리고 원인이 뭔지 결과는 뭔지 알아낼 수 있죠. 이게 분석력이야. 그래서 이제 이 블룸이라는 사람은 분석력까지도 학습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사실 학교에서 분석력까지 얻기는 쉽지 않죠, 보면.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이 사람이 이 인지적인 영역이 나왔죠. 그럼 다음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니 이런 거야.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가 나왔으면 이거는 인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정의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의적인 영역은 크로스월이라는 사람이 있죠. 간반가조인이라고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 간반가조인. 감수라는 걸 다른 말로 수용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자, 정의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그 클래스가 있을 거란 말이야. 5가지 클래스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유명해졌거든요. 이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은 너무나 유명한 거야, 이거는. 6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분석이라는 건 4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엔 분명히 정의적인 영역 5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라고 하는 내용만 보시면 대부분 다 만점이에요. 자, 10번에 봐봐. 페스탈로지 나올 거라고 했잖아, 제가. 자, 페스탈로지가 나오면 그 앞에 루소가 나와야 되고 그 앞에 코메니우스가 나와야 돼. 그랬더니 이번에는 코메니우스하고 페스탈로지가 시험 문제 딱 등장했죠. 작년 시험 문제가 중간에 있던 루소가 나왔잖아. 나오라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육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헤르바르트라고 했잖아. 그러면 교육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을 썼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일반 교육학이잖아. 이거를 저술해가지고 심리학적 원리, 여기에 기초해서 방법을 정립하였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누가? 헤르바르트가 했다고 했잖아. 19세기에. 그 사람은 교육학의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심리학적 원리 하나만 얘기했지 철학적인 원리도 하나 더 얘기할 거야, 앞으로는. 그러면서 여기는 뭐 교육 방법을 정립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 완벽하죠.
자,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의 아버지입니다. 19세기에. 꼭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금방 찾았죠? 자, 2번.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 실물을 활용한다. 이걸 무슨 교육이라? 직관이라고 그래, 직관. 직관이라는 건 내가 직접 보는 거야. 공부를 하려면 이왕이면 철저하게 하자. 이게 직관 교육이야. 근데 이 사람이 페스탈로치가 19세기 이런 얘기 했죠? 이 사람보다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에 있던 루소고 그 앞에 있었던 코메니우스야. 아까 문제 나왔던 코메니우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 아동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철저하게라는 게 뭐야? 이거야. 실물을 활용해서 직관 교육을 중시하는. 직관이라는 건 막 직접 보라 이거야. 직접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루스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봤잖아. 이 사람보다 한 세기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실제에다 적용해서 빈민학교를 설립했다. 아유, 대단한 거.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 페스탈로치를 그래서 교육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제 빈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바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페스탈로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니까 좀 지겹죠? 시험 문제, 요번에 아마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지겹도록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 나오면 그 앞에 루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코메니우스 나오고 요렇게 자연주의야.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객관적 자연주의, 뭐 주관적 자연주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했어. 그러면서 19세기에 헤르바르트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교육학의 아버지야. 심리학적 원리하고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학을 정립했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일본에 딱 등장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헤르바르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2번, 3번, 4번이 봐서 페스탈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어려움을 나와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신체적인 능력, 우리가 얘기하는 지덕체 중에서 체, 도덕적인 능력, 지덕체 중에서 덕,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덕체라니까 지덕체, 조화로운 발달을 주장하였다. 이걸 3H라 그래요. 머리를 뭐라 그래 영어로? 헤드라고 하죠, 헤드. 가슴을 뭐라 그래 여기? 하트라고 하죠, 도덕적인 능력. 그 다음에 몸, 팔다리,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신체. 신체라고 하죠. 핸드, 손이라고 해, 핸드. 그래서 세 개의 핸드라고 3H라고 했던 사람이 페스탈로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페스탈로치는 정말 19세기에 그 우리의 교육의 어떤 그 성인으로서 살신성인하셨던 분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희한하다. 서양 교육사 중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무 얘기해서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설마 이런 분들을 또 내 했더니 역시 또 냈어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들은 우리의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번 문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로 가죠. 와, 이거 제가 교육행정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강의만 잘 들었으면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어. 이 플래닝이라는 건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ing가 빠져보고 플랜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PLAN 플랜이 나오는데 이게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기획자가 돼야 돼.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 행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획을 하셔야 돼. 기획을 늘 플래닝을 하는 거야. 플래닝을 통해서 플랜이 나오는데 이게 계획이야. 인성교육 계획, 진로교육 계획, 모든 계획들은 플래닝을 한 이후에 나오는 게 플랜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기획이 돼야 돼.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부가 있는데 부장교사가 있고 그 밑에 기획교사가 있어. 다 기획이야, 기획.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미래의 행동을 준비를 해야 돼, 미래. 앞으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하려면 누군가 기획을 해야 돼. 합창대회 하려면 누군가 기획을 해야 돼. 이건 관계가 없는 말들이야. 그런데 교육행정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 턱 등장했어요, 여기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차기로 등장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딱 등장했죠. 교육행정은 과정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 코오디네이팅, 조정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교육행정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은 나중에 합격하셔서 현장에 가시면 일을 하시잖아. 일하실 때 분명히 갈등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 했어. 갈등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조정하는 거야. 얘가 시험 문제 날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했는데 얘가 나왔어요. 얘는 뭐 제가 늘 얘기, 여러분들은 다 기획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이게 나왔죠. 이거는 미래 행동을 준비하는 플래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플랜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교육행정의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가장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기획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기획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영순위가 얘야. 조정이야. 얘는 체크해 두시고 교육행정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 중에 조정이 있을 거야.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었어, 사실은. 이 평가라는 거는 이제 뭐 교육 과정에서도 평가가 있고 수업도 평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교육 행정에서도 평가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평가 많이 안 해. 왜 이렇게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펠링 하나 틀렸네.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치다가 보니까 뭐 밤새도록 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답은 이거지만 요거 날 확률이 크다. 꼭 좀 명심하세요. 11번. 자, 우리 12번 문제 갑시다. 자, 12번 문제가 여러분들 교육행정학에서 이제 동기이론 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동기이론 쪽에. 여기 보면 가하고 나가 나오는데 요거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까? 여기 보면 허즈버그라는 사람과 맥그리거라는 사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그냥 뭐 외워뒀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허즈버그라는 사람은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 사람의 소위 일으키는 심을 일으키는 거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허즈버그라는 사람이고 맥그리거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본 거예요. 하나는 인간은 X야. 인간은 Y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는 성악설적인 관점과 성선설적이죠. 발음도 어렵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맥그리거예요. 이거 허즈버거, 맥그리거는 둘 다 조직론에서 인간에게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하고 나를 보면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이 있어요. 동기 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막 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들 교육행정지 시험 보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직무 자체가 좋아. 나는 다른 행정보다 교육행정 그 자체가 좋아. 그럼 이건 무슨 요인이야? 동기 요인이야, 동기 요인.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동기 요인이라 그래. 열심히 일을 했더니 기분이 좋아. 막 성취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겠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지? 이런 요인들은 무슨 요인이냐?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 위생 요인은 여기 말 그대로 근무 조건이 좋아.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교육행정 지금 말이야 워라밸이 있어. 학교에 가서 근무하면 4시면 퇴근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직업이 안정적이야. 공무원이 안정적이잖아 굉장히. 그 다음에 보수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 이 정도 돼.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무슨 요인이냐? 이거는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동기 요인 쪽에서 뭔가 힘을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이 보수라든가 이런 위생 요인을 가지고 뭔가 이게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허즈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근무 조건, 직업의 안정성, 보수 이런 걸 가지고 위생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영어로 하이진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위생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돈이 작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불만족을 느끼잖아. 그래서 직무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런 요인들은 위생 요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럼 답은 여기 3번하고 4번에서 탁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봐봐. 맥그리거는 적절하게 동기부여만 되면은 누구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어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이거를 Y라고 하는 거지. Y이론이라고. 여기 Y이론 금방 찾을 수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이 허즈버그 이론을 몰랐어도 여기 맥그리거 이론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X는 아니지. 여기서 X 싹 지워버려. X 지워버리고 Y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였지 보면. 근데 이제 허즈버그가 얘기하는 직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는 성취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책임감. 내가 이쪽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성장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동기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동기 요인이 되는데
지금처럼 뭐 보수라든가 뭐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위생 요인 쪽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조금만 좀 분석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요 밑에 있는 요걸 딱 보면 요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Y지 X는 아니겠죠. 인간은 X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12번 문제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로 갑시다. 정신분석 상담이 나왔죠. 정신분석. 여러분들 정신분석 어디 나오죠?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신분석 있죠. 프로이트가 창시했다는 그 이론, 그겁니다. 자, 근데 정신분석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학교에서는 이 정신분석 상담을 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공부를 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어떤 폭을 넓혀주는 데는 큰 기여를 했지만 정신분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의를 분석한다. 전의라는 건 그거예요. 여기 지금 상담하러 온 사람을 우리가 내담자라고 하지. 그 내담자가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지 쉽게. 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심리학에서 전의 이론이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야. 네가 과거에 했던 것들 있지. 이걸 나한테 넘겨주라는 거야. 이걸 나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야. 네가 과거에 그 느꼈던 경험들 있지. 그래, 네가 고민이 뭐니? 이거 나한테 좀 줘봐. 이게 전의 분석이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신분석의 상담의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항의 분석이라는 건 뭐냐? 나한테 주려니까 근데 안 주려고 그래. 아, 너 생각해봐. 너 어렸을 적에 너 무슨 뭐 그게 있었다며 했더니 막 아니야 막 이러지. 이런단 말이야.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이게 저항이야. 그 저항을 분석한다는 거고. 자유현상이라는 게 뭐야? 네가 말하고 싶은 거 해봐. 이거잖아. 어렸을 적에 뭔 일이 있었니? 이거야. 이게 다 정신분석 상담인데 이거 학교에서 못해.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냥 병원에서는 하는 거지. 근데 이 밑에 보면 뭐야?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논박을 통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앨리스라고 들어봤어요? 앨리스? 상담 이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REBT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처음에는 RT 이론이라고 했어. R이라는 건 합리적이라는 뜻이죠. 레셔널이라는 합리적인 세라피, 치료 이론이 원래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정서적인 거, 이모티브라든가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얘만 신경을 쓴 거야. 얘만 신경 써서 처음에는 RT 이론이라고 했다가 RET 이론이라고 했다가 REBT라고 한 거죠. 레셔널, 합리적인 거죠. 이모티브, 정서적인 거지. 비헤이비어, 행동적인 거잖아.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세라피, 치료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은 사람마다 달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이거를 신념을 가지고 논박을 하는 거야. 논박할 수밖에 없어. 왜? 알이기 때문에 그래. 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 앨리스가 얘기했던 A, B, C, D, E, F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논박이라는 게 D가 해당이 되거든. D가. 처음에 A라는 게 있어. 어떤 선행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빌리프,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거를 디스퓨트, 즉 논박을 통해서 네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알리비트 이론이라 그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찾아봐야 됩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시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얘랑 가장 비슷한 이론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인지치료라고 있을 거야. 여기 옆에서 적어두세요. 얘는 REBT 이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가 요거 논박이야, 논박. 논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 공격이라는 건 좀 그렇다. 논리적으로 네가 지금 비합리적으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R이거든. RT거든.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게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지치료. 다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치료만 그냥 한다는 거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요거야. 논박이야, 논박. 논박이 들어갔다는 거. 요거 하나만 챙겨두시면 돼. 그런데 의외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지만 가장 비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해. 그걸 전제로 치료법을 얘기하는 게 REBT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반박을 통해서 네가 잘못됐어. 이걸 가지고 뭔가 합리적으로 바꿔주려는 그 이론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신분석 상담이 아니라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법에 해당하는 가장 훌륭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의외로 사람들은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왜 생겼을까를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주자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4번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다 써놔. 땡땡땡땡 해놓고 인지치료 참고해서 볼 것. 다음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등장했잖아 지금. 하나도 틀림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 교육심리 쪽에 제가 공부하면서 상담이론 반드시 한 개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그때 나왔잖아. 이거 그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구분만 하고 있죠. 인지적인가 정서적이냐 그 행동적이냐 기타 이게 구분한 거 있었잖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게 얘가 나온 거잖아. 요거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나왔죠? 제가 초중등교육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성경책 이런 얘기하면 또 특정 종교가 되죠. 그게 안 되겠다. 초중등교육법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법전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맨날 강의 시간마다 얘기하는 게 학군이 그래서 학군이 학교에는 제일 그 상위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학군이가 있어. 심지어는 제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얘기하다가도 학군이 얘기를 했어. 학군이는 얘기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학군이 심의사항에 학군이는 뭐예요? 심의기관이지. 그런데 심의도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결도 한다.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의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학군이를 왜 공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면 학교 행정실에서도 근무를 하시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학군이 간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군이 심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 그죠? 자,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학교 급식에, 여기는요, 학군이는 모든 걸 다 심의해. 학교에 있었던 일은 그냥 자잘한 것까지 다 심의한다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여기 봐. 학교 급식 당연히 심의해야지. 애들이 밥 먹는 건데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거를. 얼마큼 돈이 들어가야 되고, 반찬이 뭐가 들어가야 다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하다니까. 자, 2번. 자유학기제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 말도 안 되는 거야. 학군이라는 건 학교에서 있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 안 할래요? 이게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심의 자체가 안 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제가 참 이거 그러네. 이건 암기만 한 거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까 블룸이 얘기했던 거 있죠? 지식이의 적용 분석 조건 평가에서 이거는 만약에 그걸 암기를 했으면은 물론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야. 암기를 안 했어도 적용력만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자유학기제는요.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전체가 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떤 학교에서 학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자유학기제 할까요 말까요? 여부라는 게 뭐야? 할까 말까잖아.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심의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자유학기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거야. 중학교가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교과형 도서, 교육 자료를 선정한 이거 중요한 거지. 왜냐면 어떤 선생님이 어디서 이상한 불온 서적을 갖고 와서 내가 이걸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당연히 다 하는 거야. 하여간 학군이는 모든 내용을 거의 다 한다고 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건지 말 건지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련회라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건지 말 건지는 학교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학교는 갈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에 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학교에서 하니 많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으로 찾는 겁니다. 아마 암기만 하셨어도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암기를 안 하셨으면 곰곰이 생각하면은 맞출 수 있는 적용력만 되셔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번 문제. 요거 교육사회학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외우라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이 마이클 애플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 오셨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전교조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대학 교수가 많아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파슨스라는 사람이랑 드리븐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기능주의자예요. 기능주의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 두 분들은. 근데 여기 봐봐, 내용 자체가. 학교가 지배 집단 나오고 헤게모니 이런 거 나오고 이거 정치적인 얘기들이잖아. 이거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고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 이데올로기 이런 거 전부 다 정치적인 얘기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교육에 대해서 정치성을 가지고 발언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이클 애플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제자가 많아요. 지금 교육사회학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그래서 갈등론자에 해당도 되면서 이 나머지는 다 사실은 기능론자 쪽에 좀 봐셔야 되고. 로젠탈 들어본 적 있어요? 로젠탈하고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무작위로 뽑았어.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얘네들이 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진짜 애들이 성적이 되게 좋았잖아. 이건 뭐야?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얘네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이 아니었는데 똑똑한 애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교육을 했더니 정말로 애들이 성적이 상승이 되더라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로젠탈 효과 이런 말도 하고 이거랑 비슷한 얘기 제가 피그말리온 효과 얘기한 적 있었죠. 또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게 약인데 효과가 없는 약인데 효과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건 뭐라 그래?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했죠. 이것도 얘기 나눈 적 있었잖아. 이거랑 반대가 뭐죠? 야, 이거는 반대가 있어. 이거는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이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가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 그랬어. 이거를 뭐 자성예언이라는 것도 있었고 스티그마 효과도 얘기한 적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죠. 낙인 이론이라는 게 낙인 이론. 한번 낙인 찍혀버리면 걔는 앞으로도 그 행동을 계속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할 행동이 있어. 근데 신기하게 이 낙인 이론이 다음 문제에 등장을 하지. 다음 문제 보기로 등장한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 로젠탈이라는 사람이죠. 옆에다 적어두세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또 플라시보 이펙트, 이런 것들과 다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파슨스하고 드리븐이라는 사람은 둘 다 기능론자들이에요. 여기서 갈등론자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봐도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이건, 그래서 제가 볼 때 요거는 15번 문제는 10명 중에 9명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요거는. 이번 시험 문제가 의외로 교육하기 효자다. 90점 이상자가 아마 속출할 것 같은 생각이 확 듭니다. 강의만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90점 이상이 나왔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 다음 문제로 가죠. 아유, 교육사회학이 또 등장했다. 콜만 보고서, 콜만 리포트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학교들 간의 어떤 조건의 차이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연구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 콜만 리포트라는 이 보고서는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가정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나타내는 원인이었다. 좀 불행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 이때 이 얘기를 하거든. 소셜 캐피탈이라는 요 얘기를 하거든. 사회 자본이라는 건 이것도 자본이라는 거야.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 간에 그 굉장히 그 우애 관계가 좋으면 이것도 자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콜만이라는 사람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집에 만약에 부잣집이야. 굉장히 부잣집인데 부잣집 애들이 공부 잘할 거야. 이거는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어느 정도의 상식이긴 해. 그런데 돈이 많은 것도 자본이지만 사회성이 사회관계가 좋은 것도 자본이라니까. 이 사람은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사회자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1번 봐봐. 부모 자녀 간의 상호 신뢰. 사람 믿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믿고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엄마 아빠 믿고 있지? 이렇게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좋으면 이게 다 자본이야. 이게 돈이라는 거야. 이게 사회자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 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돈이 많은 집안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사회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교육행정직이 좋은 거라고. 왜? 여러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니까. 이런 게 자본이라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 집이 뭐 돈이 10억이 안 된다.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부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사회자본, 즉 소셜 캐피탈을 가지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거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활지도라든가 학습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분위기 조성들에 대해서 이런 거 협력하고 있어. 어떤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는 동네 주민들이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근데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 그런 지자체에 사는 것만으로도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캐피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사회적 캐피탈을 갖고 있고 좋은 거잖아.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를 설명한 주요 변인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봐봐.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실험실, 물리적이고 이런 것들은 사회자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온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탑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가 있어.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영재학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과학고가 대한민국 탑이잖아.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데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봐. 시설이 그렇게 좋아?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의외로 저 농어촌 가면은 막 학교에 운동장에 잔디 깔려 있고 막 우레탄 있고 수영장도 있는 학교도 많아. 사실은 시설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원래 콜만이 이걸 갖고 연구를 해봤던 거야. 해봤더니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더라. 이 연구거든, 이 연구가.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소셜 캐피탈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금 받는 봉급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허즈버그가 얘기했던 위생 요인 갖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일에 대한 성취감이라든가 내가 이제 앞으로 소셜 캐피탈을 많이 갖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내가 지금 받는 250만 원이 그렇게 쪽팔리거나 이런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라니까. 됐죠? 자, 요 문제 이렇게 파줄 수 있는,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었죠. 요거 다음 문제 가죠.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블룸이라는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는, 여기 블룸이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른다 또 이렇게 또 그 얘기 했었는데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캐롤이거든. 교재에 보시면은 거기 캐롤 얘기 나오다가 옆에 블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교재 보세요. 교재에. 제일 친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답도 이 사람이야. 그냥.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잖아. 학습의 정도를 시간의 함수로 보는. 여러분도 얘기했잖아. 학습의 정도, 학습 정도라는 게 있죠. 학습 정도.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걸 시간을 갖고 얘기한 사람이야. 는, F, 그 다음에 쭉 나눴잖아. 여기는 무슨 시간이야? 여기 무슨 시간이야? 학습에 여기는 필요한 시간, 여기는 사용한 시간. 요렇게 해가지고 이 학습의 정도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적성하고 수업 이해력 있잖아. 이거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잖아.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수업의 질 하나가 더 들어가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미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중요하지. 사용한 시간이. 이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요소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두 개. 기억나시나요? 두 개가 있죠. 뭐죠?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줘야 돼. 기회. 그죠? 기회. 그리고 학습자가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지속력. 지속력이라고도 하고 지구력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개가 큰 사람들이 학습의 정도가 크게 나올 확률이 크죠. 이거를 설명한 거잖아. 이 캐롤이. 그래서 캐롤은 이걸 가지고 학교 학습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요거 공식도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했는데 여기서 또 딱 나왔죠. 적성이라고 해요. 적성. 최적의 학습 조건 하에서 학습 과제를 일정한 수준으로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이 적성이라고 하죠. 적성. 수업의 이해력이 있어야겠죠. 과제를 교사가 설명을 하고 제시된 과제를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업 이해력. 그 다음에 하나가 수업의 질. 이렇게 세 가지를 필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학습자가 기회를 많이 갖고 지속력을 갖는 걸 사용한 시간이라고 했죠. 요 시간이 많을수록 학습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50분 정도의 수업을 해. 그럼 50분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돼. 말할 수 있는 기회,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학습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돼?
몰입을 해야지. 그 몰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10분이든 20분이든 지속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말을 하거나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뭐가 돼? 학습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거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학습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 출발점 행동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50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습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여러 번 얘기해서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다. 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블룸이야. 교재에 보시면 블룸 나와 있거든.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블룸도 나오고 캐롤도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친한 사람들이 같이 나왔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어렵진 않았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암기만 해서도 풀 수 있는 거네. 글레이저의 교수 과정은 뭐예요? 아까 출발점 행동을, 야 근데 글레이저가 이게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글레이저가 또 등장을 했죠. 글레이저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했지? 출발점 행동이. 아까 나왔던 그 출발점 행동이 이 사람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겁니다. 브루노의 무슨 학습? 발견 학습. 제가 지난번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장 학습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 학습 과정이 뭡니까 했을 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브루노. 그죠? 브루노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 지식의 구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몇 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람이 브루노라고 했었죠. 대한민국에서 교사들의 그 성인 같은 사람이 가네예요. 가네. 여러분들 그 학습 지도안 작성한다고 하잖아.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그 학습 지도안의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네잖아. 가네. 그래서 사실은 그 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에 학습 지도안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따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거야.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 학습 목표 설정하기,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학습 과제 제시하기, 평가하기, 뭐 이런 거 있죠. 이 순서대로 수업 사태, 9가지의 수업 사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인지주의 학습자들이에요. 학습자가 머릿속에 준비가 돼 있죠? 그 조건에 따라서 9가지 수업 사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올 만한 사람은 다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배우나 그 탤런트 같은 사람들 있죠? 일타들이잖아. 그 일타들은 다 나온 거야. 색다른 사람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이 문제도 17번 문제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못 맞췄다 그러면 강의를 아까 저기 했듯이 그 지속력 있죠. 지속력 있잖아. 그 지속력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캐롤이야 뭐 제가 일부러 캐롤송 하면서 약간 재미없는 농담을 했던 것 같은 기억도 나는데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꼭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문제가 그래도 의외로 이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자, 교육평가에서 한 문제 나왔죠? 교육평가죠. 한 문제가 꼭 등장하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속도검사라는 게 속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속도검사죠. 예를 들어 1시간 동안에 20문제 풀거나 뭐 30분 동안에 2문제 풀거나 만약에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면 그게 속도검사라고 그래.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학생이 모든 문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진 않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는 무슨 검사라 그래? 속도검사가 아니라 역량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검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속도검사야. 그렇지만 수행평가는 어때요? 수행평가는 또 여러 번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거는 역량평가로 간주하기도 해. 그러나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한 사람당 5분씩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쪽지 검사를 주게 되면 그때는 속도 검사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설명은 무슨 검사죠? 이거는 역량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틀렸죠? 이거는. 자, 준 거라는 건 뭐야? 거를 따르라는 얘기죠. 거라는 게 뭐야?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따르라는 얘기야. 일종의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학생의 점수를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하는 건 아니지. 준거지향이라는 건 뭘 비교하는 거야? 교육 목표와 비교를 하는 거지.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건 무슨 상대적으로 서열 또는 순위를 매기는 거를 준거지향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규준지향이라고 하죠. 규라는 게 뭐야? 집단의 룰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평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번은 그래서 설명이 틀렸죠. 2번도. 형성이라는 게 있지. 형성이 있으면 그 앞에 무슨 평가가 있어요? 진단평가가 있겠죠.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는데 형성평가 설명을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학기 중에 학습의 진척 상황을 점검을 한데
속도 조절.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저랑 의사소통도 하면서 수강 후기도 좀 해줘야 저도 속도 조절을 할 텐데, 속도 조절이라든가 학습자들이 더 많이 칭찬받고 더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형성평가가 맞잖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강의 끝나고 계속 올려주셔야 돼. 지금 너무 빨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텐데, 이건 뭐 우리 수강생들이 워낙 다들 열심히 하셨는지 뭐 잠잠하시니까 다들 100점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표준화 검사라는 게 뭐야? 표준화 검사. 표준화가 된 거야, 이미.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지능 검사 받아보셨죠? 학교 다닐 때 학력 평가 받아보셨죠? 그런 것들을 다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누가 제작하는 거야? 전문가들이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지. 여긴 뭐라고 돼 있어? 교사가 제작을 해서, 물론 교사가 전문가면 제작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수업 진행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수업 진행 중에 학업 성취도라든가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거는 이게 바로 형성평가지 뭐야. 이게 형성평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이것도. 표준화 검사는 지능 검사라든가 학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표준화 검사라고 해요. 이미 표준화가 됐다는 거는 이미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누가 선택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해요. 이 표준화 검사는 일반적으로 속도 검사하고 역량 검사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겠죠. 이 문제는 교육평가 제일 앞쪽에 교재에 보시면은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거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교육사회학 공부할 때 제일 뒤편에 있어요. 교육사회학 공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제일 뒤편에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서 그때그때 설명을 좀 몇 번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외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디르켐. 디르켐은 교육사회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 외우라고 했었고, 이 머톤이라는 사람, 여기서 머톤이라고도 하고 머튼이라고 하는, 이번에 또 출제자는 머톤이라고 그냥 그대로 읽어줬어요. 머톤이 정립했다라고 되어 있죠. 머톤은 이제 그 비행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머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준법 투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가끔 가다 보면 지하철이 그 준법 투쟁이라는 걸 해.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만 빡 하고, 예를 들어 좀 빨리 가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손님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시간에 맞춰. 이것도 준법 투쟁이죠. 자, 이것도 일종의 동조라고 해서 이것도 아노미 이론에 해당이 됐던 그 예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 디르케임은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고, 이 사람이 정립을 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보시면 돼. 문화적인 가치, 사회적인 수단,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단어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둘간이 불일치가 돼가지고 사회 심리적인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비행을 시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회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가 있는데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회는 열심히 해서는 안 돼. 차라리 복권을 맨날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든가, 아니면 줄을 서고 있는데 열심히 줄을 서면은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줄을 서고 있더니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가치하고 수단이 불일치가 됐을 때 비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무너진다는 거야. 무너진다는 거지.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아노미라고 그래. 아노미라고.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너무 유명한 이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낙인이라는 게 있지. 낙인. 낙인이라는 건 뭐야? 그 여기다 이마에다 옛날에 그 팍 찍듯이 너는 안 돼.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은 이러잖아. 거봐.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학생은 나중에도 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낙인 이론이거든, 보면. 사회 통제 이론이라는 건 뭐냐? 뭔가 사회가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비행이 덜 발생한다는 이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고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고 안 치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그 사고 안 치는 사람이 많잖아. 학교에서 가보면은 사고 치는 애들 몇 명 안 되거든. 근데 그 많은 애들은 왜 사고를 안 칠까?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사회통제 이론이라고도 해요. 뭔가 사회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내 외적으로 뭔가 욕구를 누군가 나를 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행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사회통제 이론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유대 이론이라고도 해요. 부모님이 보고 있어. 선생님이 날 기대하고 있어.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하게 되거든. CCTV가 별거 아닌 것 같지? 누군가 쳐다보고 있으면 사고 안 친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내 외적으로 뭔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난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요 이론이고, 지금 요거처럼 가치와 수단의 불일치가 돼서 비행을 시도하고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머튼은 5가지를 이야기한다니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교재에는 있긴 있어.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어찌됐건 이걸 아놈이라 그래. 뭔가 무너진 거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인간은 어때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 그거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야.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 행정학에 보면 합리 이론이라고 있어. 의사결정 이론이라든가 교육 정책 모형에 보면 합리 이론이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뭔가 어떤 인간의 어떤 생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9번 문제도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보면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죠.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죠. 생활지도 활동이죠. 생활지도 활동에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나오면서 사례가 바르게 짝지어진 게 어떤 거냐 이걸 찾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학생 조사 활동이 다른 말로 이거를 학생 이해 활동이다라고도 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론이죠.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하는 게 왜 그런 거잖아. 학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통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 간단하게 조사하죠. 이런 것들을 학생 조사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건 아니지. 말 그대로 그냥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 활동하는 거죠. 이건 잘못 설명을 하고 있죠.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많이 하죠. 신입생들에게 학교의 교육 과정은 어떻고 특별 활동은 어떻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어느 학교는 다 해요. 어느 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요. 학교 안내 자료를 다 주면서 설명을 하거든. 그거를 정보 제공 활동이라고 하는 거지. 생활지도 활동 중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하는 게 정보 제공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어로 플레이스먼트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우리말로 친절하게 배치라고 돼 있지. 근데 우리 그 교육학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치라고 돼 있지. 폴리틱 정치가 아니라 바르게 위치해 준다라는 거죠. 바를 정자에다가 위치 지어 준다. 정치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엔 친절하게 배치라고 했어요. 영어는 똑같이 플레이스먼트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위치를 잘 정해 주는 거야. 너의 적성에 맞게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수업 적응 정도를 점검을 하고 부적응 학생을 상담했다고 했죠. 이거는 무슨 활동이죠? 상담 활동이 해당되는 거지. 상담 활동이지. 상담 활동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보면 답은 2번이었는데 추수라고도 하죠. 팔로우업이라고 하지. 쫓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활동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학기 초가 아니지. 주로 학기 초가 아니라 학기가 끝나고 난다든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과연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잖아.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가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3학년 그 담임인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활동을 우리가 추수 활동이라고 하죠. 학기 초에 학생에 관한 신체적이고 지적인 특성이 어떤지, 가정 환경 등 이런 거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학생 조사 활동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금방 찾을 수가 있었죠. 지금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정보 제공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학기 초잖아. 학기 초에 정보 제공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생활지도 활동의 하나의 영역이다. 이야, 이거는 문제 중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였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가 여러분들이 아마 유형이 바뀌고 나서 교육행정직이 처음으로 필수가 됐던 거죠. 이게 작년까지 필수였던가요? 작년까지 바뀐다라고 하고 아마도 올해가 첫 유형이 아마 바뀌면서 처음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딱 판단해 보건데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학습을 하시면 대부분 다 맞출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지방직 시험도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혁신처 쪽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 패턴을 보면 굉장히 브로드해요. 넓어요. 그 다음에 교육 법령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 가장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이랑 학운위가 나온 걸로 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심리, 행정, 사회가 많이 나왔죠. 서양사도 나오고 한국교육사가 한 문제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직 시험에서 한국교육사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언제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넓게 포진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수준이 그렇게 썩 높다, 킬링 이런 문제는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6개월 동안 꾸준히 강의 잘 듣고 학습 정리만 잘 하시면 대부분 한두 문제 정도 외에는 아마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직 시험도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준비는 하시되 그래도 미리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들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교육 법령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서만 계속적으로 잘 정리만 하셔도 맞출 수 있다. 특히 교육 법령 문제는 제일 앞에 나오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어요. 정의.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 보세요라고 했던 것들 있죠. 그거는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 둘,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보시죠. 아까처럼 뭐 학교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외에도 있잖아. 그렇게 단어 하나 때문에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고 다음 지방직 시험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